내 아들 진우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차갑게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내 며느리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수진을 아들의 재단 앞에 무릎 꿇리고 죄를 자백하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에서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는 어머니의 극적인 여정을 통해 진우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파헤쳐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야기를 팔로우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강은숙. 2023년 아들 진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이제 제 자신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매일이 끝없는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진우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재단 앞에 앉아 그의 낡은 재킷을 꼭 끌어안고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그의 채취를 느끼려 했습니다. 마치 그러면 그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떠났고 어미인 저는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후 천몇 주는 저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재단 앞에 앉아 진우의 영정사진 속 밝은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는 한때 제 삶의 빛이었지만 이제는 제 심장을 베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내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이렇게 일찍 떠나야 했을까? 저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챘어야 했고 그를 지켜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그 대가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그 암울한 날들 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친딸처럼 저를 보살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은 죽을 끓여 한 숟갈이라도 먹으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드는 밤이면 그녀는 제 곁에 앉아 조용히 등을 쓰다듬으며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진우가 없어도 의지할 딸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맑은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수지는 제 어둠 속 유일한 빛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은 진우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그의 신발, 그가 앉던 의자, 그가 열정적으로 읽던 자동차 잡지들까지 모든 것이 제 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칼날 같았습니다. 진우가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태양처럼 밝게 웃으며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이야기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평생 돌봐주겠다고 약속하며 안아주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추억일 뿐 저는 제 자신마저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끊임없이 저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진우 오빠가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오빠를 위해 살아가셔야 해요. 그녀는 눈이 붉어진 채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장례식 동안 남편을 잃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모든 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조문객을 맞았고 저를 돌봤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제가 혼자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우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난 때 수진이 그의 물건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곧 진우 오빠의 49제예요.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두면 어머니만 더 아프실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진우의 유품을 정리한다고? 그건 제 아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 다시 그를 묻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잡고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볼게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수진을 계속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인내심이 많고 너무 다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의 옛 작업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마치 끝없는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은 진우가 자주 드나들던 곳, 그가 사랑한 물건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낚싯대, 먼지 쌓인 자동차 잡지들, 오래된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 하나하나를 만졌고 진우가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뒤에서 조용히 정리하며 도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는 듯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아끼던 자동차 엔진 책 속에 숨겨진 작은 USB. 저는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별 생각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잡지 더미를 정리하던 수진이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평소와 달리 살짝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잡동사니일 거예요. 오래돼서 고장 났을 거예요. 제가 버릴까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반응하는 걸까? 아니, 내가 갖고 있을게. 진우 물건이니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저는 USB를 손에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USB는 제 옷 주머니에 있었지만 작고 가벼운 물건이 마치 거대한 비밀을 품은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머니의 낡은 보석함 속에 숨겼습니다. 수진을 포함해 누구도 찾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직감이 조심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거대한 의문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그녀의 완벽한 미소 뒤에 정말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 다음날 아침, 수지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저는 작은 디테일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발코니에서 전화 받을 때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 저에게 보이는 다정함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예민하다고, 고통 때문에 과장된 생각을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USB,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진우의 대학 시절 친구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민호는 오래된 동네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민호가 어떤 기계든 살릴 수 있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 USB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민호일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저는 민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USB와 함께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지만 진우를 위해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령 그 길이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로 이어지더라도요. 저는 민호의 컴퓨터 수리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주머니 속 USB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은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가게는 서울의 오래된 골목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색바랜 나무 간판과 가게 안 가득 쌓인 전자부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며 들어갔고 작은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울렸습니다. 민호는 카운터 뒤에서 노트북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순간 그의 눈이 잠깐 빛났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숙 이모님, 여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제 불안을 감지한 듯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USB를 꼭 쥐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호야, 이모가 도움을 청하러 왔어. 진우와 관련된 게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모가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민호는 저를 가게 안쪽 작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줬지만 저는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진우 물건 속에서 찾았어. 수진이가, 이모, 며느리가 이걸 버리라고 했어. 근데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 이걸 확인해 줄 수 있겠니? 민호는 USB를 바라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밝아졌고 몇 번의 조작 후 민호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진우차의 블랙박스 데이터예요. 진우가 사고 당한 날의 녹음과 영상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곧 드러날 진실을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열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약간 흐릿했지만 진우의 차 안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소리가 들려왔고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아,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 지난주에 점검했는데 지금 작동이 안 돼. 전화 스피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익히 아는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알아서 해. 나 귀찮게 하지 마. 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수진아, 구조대 불러줘. 차가 통제가 안 돼.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뚝뚝 끊기는 소리만 들렸고 곧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은 끔찍한 충돌 소리와 함께 끝났고 화면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숙 이모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녹음은 저주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딸처럼 여겼던 수진이 진우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가 그런 짓을 했을까? 저는 민호를 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는 진실을 알아야 해. 수진이가 진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해. 민호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수진이가 정말로 이런 짓을 했다면 쉽게 들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저는 동의했지만 마음속은 고통과 분노의 폭풍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수진을 믿었고 사랑했는데 그녀가 내 진우를 앗아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수진을 더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발코니에서 몰래 하는 전화, 밤늦게 친구 만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진우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는 태도까지. 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며 그녀가 저를 돌보게 내버려뒀지만 그녀가 저를 만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USB를 보석함에 숨기고 진우의 재단 서랍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수진이 절대 건드리지 않을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제 유일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는 USB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단서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오후 민호가 낡은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모님, USB 데이터를 더 확인해봤어요. 숨겨진 파일이 있는데 암호화되어 있어요. 암호를 푸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진우가 남긴 일기나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뭐가 있니? 민호야, 수진과 관련된 건 없었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진우의 보험 계약. 사고 일주일 전에 수혜자가 바뀌었어요. 새 수혜자는 수진이에요. 민호의 말이 가슴에 주먹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하고 긴장한 모습이었던 그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우는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원인은 수진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민호야, 이모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수진이가 보험금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진우나 수진의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이모님, 조심하세요. 수진이 눈치채지 않게 해야 해요. 저는 동의했지만 마음속에서 계획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무고한 척하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진실과 마주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려면 시간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배우처럼 살았습니다. 수진 앞에서는 여전히 나약하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녀가 잠든 후에는 그녀가 남긴 것들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전화기, 가방,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어느 날 고리대금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고 이름은 수진이 아니라 진우의 이름이었습니다.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진우가 왜 돈을 빌렸을까?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고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모님, 이건 진우의 서명이 아니에요. 대학 때 진우의 서명을 서류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다릅니다. 아마 수진이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머리에 피가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은 진우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그를 조종하고 비드로 몰아넣은 뒤 그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민호야, 이모는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더 필요해. 민호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진의 행동을 녹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집을 침범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민호는 작은 카메라가 숨겨진 고풍스러운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진이 자주 전화받는 거실에 설치했습니다. 이모님, 매일 카메라 녹화를 확인할게요. 수진이 뭔가 숨기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낼 거예요. 민호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나약한 어머니 역할을 계속해야 했지만 마음속은 분노와 고통으로 끓어올랐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지만 저는 그녀의 가면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제가 잠든 줄 알고 발코니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다 했어. 이제 그 돈은 내 거지, 맞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심장이 쿵쾅거리며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이모님, USB에 숨겨진 파일 암호를 풀었어요. 진우의 일기예요. 수진이 그에게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따르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위협했다고 썼어요. 진우는 많이 괴로웠지만 이모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대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진우는 홀로 모든 고통을 견디며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기와 대출 영수증, 블랙박스 녹음으로 저는 수진과 대면할 충분한 증거를 가졌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진우의 재단 앞에서 그녀의 죄악을 마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우의 첫 기일에 운명의 만찬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수진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하고 내 아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진우의 일기를 발견한 이후 저는 이상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절반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였고 절반은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였습니다. 진우의 재단을 볼 때마다 심장이 짓눌리는 듯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단호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수진이 완벽한가면 뒤에 계속 숨어 살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 아들에게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수진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하려면 완벽하고 틈없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다가올 진우의 첫 기일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운명의 만찬을 실행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호는 더 자주 만났지만 항상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그의 똑똑함과 헌신으로 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는 USB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현이라는 변호사 친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현은 우리의 증거, 블랙박스 녹음, 이조된 대출 영수증, 그리고 수진으로 바뀐 보험 계약 수혜자를 검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은숙 이모님, 이건 매우 의심스러운 자료들이지만 법정에 제출하려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수진의 자백 같은 거요. 동현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를 유죄로 만들고 싶다면 자백이 핵심이에요. 동현의 말은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했습니다. 저는 진우를 위한 정의뿐만 아니라 수진이 자신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그녀가 법정뿐 아니라 진우의 영혼 앞에서 죄를 마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운명의 만찬을 하나의 연극처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진을 한 걸음씩 함정으로 유도에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연극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어머니 역할을 계속해야 했고 그래야 그녀가 방심할 터였습니다. 매일 저는 수진이 평소처럼 저를 돌보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진우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저를 안아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길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해야 했지만 제 마음은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숨기는데 능숙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늘 완벽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부주의한 순간들, 밤늦게 집을 나서거나 전화를 받을 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은 그녀의 가면에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민호는 카메라가 숨겨진 고풍스러운 시계에서 녹화된 영상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이모님, 어제 녹화 영상을 봤어요.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진우 기일 이후에 큰돈이 그녀 계좌로 입금될 거라고 했어요. 그 영상을 동현에게 보내 분석하게 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며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 뭐가 있니, 민호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수진이 준식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알아낼게요. 준식이라는 이름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람일까? 수진의 계획을 도운 자일까? 저는 민호에게 더 깊이 파헤치라고 했고 수진의 은행 계좌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운명의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진우의 재단 앞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엄숙하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수진과 진우를 잘 아는 그의 절친 몇 명을 초대해 평범한 추모 행사처럼 보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건 수진의 몰락을 위한 무대가 될 터였습니다. 저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진우의 재산 분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거짓말할 것입니다. 수진이 관심을 가질 주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대화로 그녀를 끌어들인 뒤 갑자기 증거,
블랙박스 녹음, 대출 영수증, 보험 계약을 꺼낼 것입니다.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계획이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숨겨진 마이크를 추가로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모님, 그녀가 자백하면 법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거예요. 민호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제가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진우의 재단 앞에서 울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단호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진우의 재단 앞에 서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고통받는 걸 몰라줘서 미안해. 하지만 맹세코 너를 해친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게. 그 말은 저에게 힘을 주었지만 진우가 홀로 견뎌야 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일 일주일 전 민호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모님, 준식을 찾았어요. 그는 은행 직원으로 수진과 함께 진우의 위조 대출을 처리했어요. 은행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어요. 진우의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큰돈이 이체됐어요. 진우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죠. 동현에게 그 계좌가 수진과 관련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진우를 위해 정말 많이 해줬어. 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저는 운명의 만찬을 위해 집을 준비했습니다. 진우의 재단을 정리하고 그가 좋아했던 금자나 꽃을 올려놓고 주변에 촛불을 켰습니다. 저는 일부러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촛불의 약한 빛과 주위를 감싸는 어둠으로 수진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작은 스피커를 숨겨 블랙박스 녹음을 적절한 순간에 틀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다시 점검해 모든 게 완벽히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모님,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근처에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을 부를게요. 민호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일 당일 저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고 심지어 행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진우에 대한 위로의 말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며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즉시 대질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계획은 수진이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데 달려 있었고 감정에 휘둘려 망쳐서는 안 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 진우의 절친 몇 명과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모두를 진우의 재단 앞 식탁에 둘러앉게 했습니다. 촛불이 깜박이며 그의 사진을 비췄고 마치 그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수진은 제 맞은편에 앉아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진우의 첫 기일이에요. 여기 와준 모두에게 감사하고 특히 지난 1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준 수진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 순간 긴장이 스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진우의 유산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제 그의 재산을 나누고 모든 걸 명확히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고 탐욕스러운 빛이 그녀의 눈에서 반짝였지만 애써 숨겼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내 말은 진우의 모든 게 제대로 처리되길 바라. 특히 진우의 보험 계약 말이야. 저는 보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몸이 굳었고 그녀의 미소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는 숨겨진 스피커를 조용히 켰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진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아,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 구조대 불러줘. 수진의 차가운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알았어. 알아서 해. 나 귀찮게 하지 마.
손님들은 충격에 빠졌고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테이블 가장자리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디서?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진실을 절대 모를 거라 생각했니? 넌 내 아들 진우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를 외면했어. 그게 다 뭐 때문이야? 보험금. 수지는 침착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공황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평범한 말다툼이었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보험 계약 사본과 대출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수진 너로 바뀐 보험 수혜자, 그리고 진우 이름으로 위조된 대출? 너는 진우를 조종하고 비드로 몰아넣고 죽게 놔뒀어.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섰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비난할 권리는 없어요. 진우는 짐이었어요. 그는 나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아팠지만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는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고 방 구석에 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우를 외면한 걸 인정하는 거지? 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를 죽게 놔뒀어요. 그는 내가 구할 가치도 없었어요. 그 돈은 내가 비참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했어요. 그녀의 자백은 방 안에 메아리 쳤고 손님들은 경악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즉시 경찰을 불렀고 몇 분 뒤 그들은 도착해 수진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그저 서서 그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우의 재단 앞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해냈어. 너를 위한 정의를 되찾았어. 가벼운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수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는 진우를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기억을 지켰습니다. 수진이 경찰에 끌려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건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의심으로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함께 가벼운 안도감이 섞인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진우의 재단 앞에 서서 여전히 태양처럼 빛나는 그의 사진 속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 담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와의 약속을 지켰고 그를 위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제 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폭풍을 뚫고 나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죄를 고백한 순간부터 경찰이 그녀를 수갑으로 채우는 순간까지 운명의 만찬에 참석했던 손님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저를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연민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더 오래 머물며 청소와 숨겨진 카메라의 녹음 확인을 도왔습니다. 은숙 이모님, 모든 증거를 동현에게 보냈어요. 그는 우리가 아주 탄탄한 사건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수지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민호가 확신의 참목소리로 말했지만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의는 제가 갈망하던 것이었지만 동시에 제 영혼의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저는 진우를 잃었고 이제는 한때 가족이었던 수진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봤지만 블랙박스 녹음에서 들린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용서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앗아갔을 뿐 아니라 인간의 선함에 대한 제 믿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동현과 긴밀히 협력해 수진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녹음된 자백과 보험 계약, 위조된 대출 영수증,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 등의 증거로 수진이 진우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초래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모님, 그녀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하지만 재판이 매우 힘들 거라는 점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동현이 경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진이 대가를 치르길 바랐지만 무엇보다 진우의 이야기가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길 원했습니다. 민호는 증거 수집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주하는데도 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진우가 대학 시절에 남긴 물건들이 담긴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가 기술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꿈에 대해 손으로 쓴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모님, 진우는 늘 큰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더 안전한 차를 만들어 우리 가족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죠. 민호가 눈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좋은 아들일 뿐 아니라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수지는 그 꿈을 이룰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고통을 동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진우의 이름을 딴 교통안전 관련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고 우리는 진우의 모교와 연락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건 진우가 계속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모님, 그는 이모님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민호가 말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가 곁에 없더라도 그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의 재판은 서울의 차가운 비 내리는 날에 열렸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첫 번째 줄에 앉았고 수진이 법정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초췌했고 더 이상 자신감이나 완벽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은 며칠 동안 이어졌고 증거는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은 법정을 침묵으로 만들었고 운명의 만찬에서 수진의 자백이 재생되자 그녀는 부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행의 공범 준식도 소환되어 진우의 서명을 위조해 대출을 도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수진의 변호사는 그녀가 재정적 압박 때문에 행동했으며 진우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강력히 반박하며 수진이 위급한 상황에서 진우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그녀의 동기는 거액의 보험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차례에 증언할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제 딸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아들 진우를 배신했고 제 유일한 가족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한 정의만을 바랍니다. 그 말은 법정을 조용히 만들었고 몇몇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진은 과실치사와 금융사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식은 공모 혐의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끌려갈 때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그녀가 초래한 고통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마음의 짐이 일부 덜어진 기분이 들었지만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진우의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새 촛불을 켜고 그의 노트를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이제 너는 편히 쉴 수 있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약간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제 삶이 예전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저 자신뿐 아니라 진우를 위해 계속 살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민호와 저는 장학기금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 일했습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진우의 이야기를 들은 낯선 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장학기금은 빠르게 실행되었고 출범식 날 저는 젊은 학생들 앞에 서서 진우의 꿈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은 잃었지만 여러분이 그의 꿈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같은 고통을 누구도 겪지 않도록. 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진우의 이야기를 공유해 교통안전과 탐욕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군중 앞에 설 때마다 진우가 곁에서 미소 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제 여정, 아들을 잃은 고통에서 정의를 위한 싸움까지 를 담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제 치유의 방법이자 진우에게 바치는 선물로 그의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오후 진우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 속에 숨겨진 그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제가 만난 가장 강한 여성이란 걸 늘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이겨낼 거라 믿어요. 영원히 사랑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가 옳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강했고 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진우는 늘 제 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저는 그의 사랑과 기억에 걸맞게 살아갈 것입니다. 정의는 이루어졌고 저 한 명의 어머니는 마침내 마음속에서 해방을 찾았습니다. 수진의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연 것 같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우를 잃은 고통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진우의 재단을 볼 때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기 위해 고통을 힘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뿐 아니라 진우의 기억을 영원히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진우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저는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모금 행사를 열고 후원자들과 연락하며 대학과 협력해 이 기금이 기술과 교통안전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관리자와의 회의에서 저는 진우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의 꿈, 홀로 싸웠던 시간들, 그리고 제가 아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은 과정에 대해 듣는 이들은 모두 조용해졌고 몇몇은 장학기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은숙 이모님, 진우의 이야기는 큰 영감이에요. 이 기금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공대 학장이 말했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장학기금의 각 진전은 저를 치유하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진우와 같은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돕는 일이 저에게는 그가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 혜진이라는 어린 여학생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은숙 이모님, 저는 진우 오빠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저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자동 제동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터졌지만 이번에는 기쁨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우는 곁에 없지만 여전히 다른 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장학기금 외에도 저는 제 여정을 담은 책을 계속 썼습니다. 글쓰기는 감정을 마주하고 고통을 글로 풀어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진우와의 행복했던 날들, 그를 잃은 고통, 그리고 수진과의 정의를 위한 싸움까지. 각 페이지는 추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놓아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늘 곁에 있던 민호는 첫 원고를 읽고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 책은 이모님과 진우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한 어머니의 힘에 대한 교훈이에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릴 거예요. 그의 격려는 저를 책 완성에 더 결심하게 했고 이는 저를 치유할 뿐 아니라 상실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지역사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안전 세미나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 진우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도로 안전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강연들은 진우의 메시지를 퍼뜨릴 뿐 아니라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과 연결되게 했습니다. 한 여성은 제 강연 후 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모님 이야기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했어요. 저도 사고로 아들을 잃었고 이모님처럼 그를 위해 싸울게요. 그런 순간들은 제 이야기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어떤 밤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고통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진우의 미소, 그의 목소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해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던 순간들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통이 제 일부로 남을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기로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재판 후 1년, 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진우의 비디였고 아들에게 헌정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출간 행사에는 친구, 가족, 장학기금 지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군중 앞에 서서 제 여정을 이야기했고 처음으로 진우를 언급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고 그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행사 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모님, 무엇이 모든 걸 이겨내게 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우를 향한 제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었고 그는 제가 저 자신뿐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길 바랬어요. 저는 또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진우가 좋아했던 금잔화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진우와 이야기했고 마치 그가 곁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제가 다시는 찾지 못할 줄 알았던 평온을 주었습니다. 요가 수업에도 참여해 깊게 호흡하며 마음의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점차 치유란 진우를 잇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과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깜짝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그린 그림으로 진우가 환한 미소로 차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모님, 이건 저희가 진우를 기리는 방식이에요. 그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진우의 재단 옆에 걸었고 볼 때마다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치유의 여정에는 끝이 없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진우는 영원히 제 일부이고 저는 그의 사랑을 품고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재단 앞에서 우는 어머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여성입니다. 저 자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우의 기억을 위해